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트럼프는 취임 직후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중 틱톡 금지법 시행 유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각국 지도자들이 탈탄소에 긴급히 나서지 않는다면 2050년까지 지구 기온이 3도 상승하고 40억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보험 계리사 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탄소를 줄일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최악의 경우 2090년까지 20년 동안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50년까지 지구 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한다면 온난화로 인한 질병, 영양실조, 식수 부족 등으로 세계 인구 가운데 40억 명이 사망하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사회 정치적 분열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로 인한 국정 실패와 자본 손실로 생태계가 무너지고 나아가 주요 생물의 멸종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온난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과 지구 온난화 사이 시차가 있다는 점에서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온난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과일나무가 불에 탄 것처럼 말라 죽게 하는 과수 화상병은 치료제가 없는 탓에 한 번 발생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철에 궤양을 미리 제거해야 봄철 과수 화상병 대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농진청이 개발한 과수 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면 전문가와 인공지능 AI가 과수 궤양 가능성을 분석해 알려줍니다. 나무줄기나 가지색이 변했거나 갈라지고 터진 것처럼 보이는 곳이 궤양 부입니다. 이 궤양에서 균이 겨울을 보낸 뒤 봄철에 다시 활동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궤양을 철저히 제거해야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그 방제 신경을 엄청 쓰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 의심되는 가지는 제거해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그 화상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감염 부위에서 40에서 70cm 이상 떨어진 부위를 잘라내고 자른 단면에는 소독약을 발라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과수화상병 예방 수칙을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이 10% 깎이는 등 과수 농가에 대한 의무도 크게 강화됩니다. 궤양 제거가 농가 의무 사항이 된 만큼 농가들의 적극적인 사전 예방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농진청은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면서 올해도 감소 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감염 위험이 큰 기존 발생 지역 위주로 집중 점검과 무작위 정밀 진단을 진행해 감염 의심 나무는 매몰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마음의 병인 우울증은 제때 치료가 중요하지만 증상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은 우울증 환자에게 부담되고 힘든 일일 텐데요. 이제는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 하나로 우울증 증상을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국내 우울증 환자는 2022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해마다 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경제적 문제들, 직업적 취업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우울증이 있어도 증상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한다 해도 직접 병원에 가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워치가 수집하는 생체 데이터를 활용해 우울증 증상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우리 몸의 심박수나 활동량 등 다양한 생리작용과 행동을 조절하는 생체 리듬 지표인 멜라토닌에 주목했습니다. 멜라토닌 농도에 교란이 생기면 불면증과 같은 수면 문제와 식욕 변화를 불러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구진은 일정한 기간 멜라토닌 생체 리듬 데이터에 얼마만큼 교란이 있었는지를 분석해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알고리즘이 적용된 스마트워치를 800여 명에게 착용하게 하고 설문조사와 함께 우울증 여부를 파악한 결과 6가지의 우울증 대표 증상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멜라토닌 호르몬 농도 교란이 클수록 우울증 심각도도 높아졌습니다. 웨어러블 활동량 데이터와 심박수 데이터가 입력값으로 들어가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뇌에 있는 생체시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이 공간이나 시간 제약 없이 생체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울증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나아가 강박, 불안장애 등 다른 정신질환으로도 이번 기술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추가 연구를 통해 빠르면 오는 4월 일반 스마트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울증 예측 어플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인 소셜 챗봇을 이용하면 외로움과 사회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니스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공동연구팀은 총 176명의 실험 참여자를 모집해 4주 동안 주 3회 이상 소셜 챗봇과 대화하게 한 뒤 참여자들의 외로움, 사회 불안 수준을 표준화된 설문 도구로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소셜 챗봇과의 정기적 상호작용이 외로움 점수를 평균 15% 감소시키고 사회 불안 점수를 평균 18%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소셜 챗봇이 외로움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디지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챗봇이 단순한 기술적 장치를 넘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특허 우선 심사 대상이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 로봇 분야로 확대돼 최대 2달 안에 심사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특허청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특허 심사 처리 계획을 내놨습니다. 특허청은 우선 심사 대상을 기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와 인공지능, 첨단 로봇 분야까지 확대해 평균 18개월 이상이었던 심사 처리 기간이 최대 2개월 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 있는 수소 기반 기술 등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16.1개월 소요되던 평균 심사 처리 기간이 올해에는 한 달 줄어든 15.1개월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의 이상철 한국항공대 교수가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의 박장현 박사가 선임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16일과 1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차기 원장들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철 신임 항우연 원장은 서울대 항공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받은 뒤 미국 텍사스 A&M대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삼성항공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거쳐 2006년부터 한국항공대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박장현 신임 천문연 원장은 연세대 천문학과에서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2년 천문연에 입사해 우주위험 감시 센터장 등을 지낸 뒤 2020년부터 한국우주과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늘부터 3년입니다. 올해 CES에선 단순히 기술을 넘어 일상 속으로 들어온 인공지능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로봇 시대 선언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올해 CES가 남긴 의미를 최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 한 해를 주도할 최신 기술의 흐름을 보기 위해 전 세계 14만여 명이 CES를 찾았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일상에 들어온 인공지능입니다. 냉장고도 Are there any ingredients nearing their expiration date? These ingredients are expiring soon. TV도 Now I want to watch a soccer game. 단순한 가전을 넘어 똑똑한 집사가 됐습니다. 8년 만에 기조연설에 나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로봇 시대 선언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The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삼성전자는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 개발 계획을 밝혔고 LG전자도 가정용 휴머노이드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저는 로봇 사업은 certain future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 젠슨 황과 만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로봇과 같은 물리적 AI 분야에서도 엔비디아와 협업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올해 CES에선 중국의 진격과 일본의 부활도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가전기업 TCL과 하이센스의 TV 기술력은 한국을 거의 따라잡았다는 평이고 인공지능 집사 로봇은 우리 기업을 위협했습니다. 5년 만에 CES를 찾은 일본 토요타는 미래형 도시 우분시티의 1단계 건설 완료를 알렸고 일본 자동차 브랜드 혼다와 손잡고 전기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소니의 도전에도 이목이 쏠렸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재출범으로 반이민 정서와 인종 혐오 관련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각종 인종 혐오 관련 표현이 등장하는가 하면 메타와 아마존 등 일부 대형 테크 업계들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했던 다양성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신승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미 전역에선 흑인을 대상으로 노예로 취급하는 문자가 무차별 살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욕의 한 중학교에선 백인 교사가 흑인 학생 2명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고 콜로라도에선 한 백인 남성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뒤쫓으면서 미국 시민이 맞냐? 여기는 이제 트럼프의 미국이다. 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폭력을 휘둘러 체포됐습니다. I don't think specifically people come and attack police. I'm not worried about that specifically towards me. 앞서 지난 정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초강경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리고 국경을 봉쇄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재임 기간 3년 연속 미국 내 증오범죄 7,100여 건 중 약 54%가 인종 혐오 범죄로 나타났는데 이미 비슷한 분위기를 경험한 시민들 사이에서 혐오 분위기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The first one, most definitely, and this time probably even more. I think it's important for us to all remember that we're pretty much all immigrants in this country, no matter which way you look at it. Unless you're Native American, your family is immigrant. And so the idea all of a sudden of that's a bad thing for the country is anathema to who we are as a country. It doesn't make any sense to me. 일부 전문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반이민 정서와 인종 혐오 등을 부추기는 내용이 확산하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그 정치적 발언은 정치인이 하는 그런 발언뿐만 아니라 경제나 문화의 엘리트들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전혀 정치와 관련 없는 그런 발언들도 정치적인 발언의 큰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메타와 아마존 등 미국의 글로벌 테크 기업이 소수인 배려와 평등, 포용을 실현하는 이른바 다양성 정책을 줄줄이 폐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맞춘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결정이 앞으로 미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미국 피닉스에서 YTN 월드 신승진입니다. 이른바 틱톡 금지법으로 미국에서 접속이 중단됐던 틱톡이 하루도 안 돼 서비스 재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틱톡을 구하겠다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한마디 때문입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틱톡 금지법 발효 몇 시간 전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틱톡이 벌써 사라졌습니다. 기존 사용자가 접속해도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Sorry, TikTok isn't available right now. 미국 연방의회는 지난해 4월 틱톡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하는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며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틱톡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강제로 퇴출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It's brought so many people together. It's changed a lot of people's lives. And for it to just be taken away like that, it feels so not American. 하지만 취임을 코앞에 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구원투수로 나서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취임 당일에 틱톡 금지법을 위배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틱톡과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환영의 뜻을 나타낸 틱톡은 당장 서비스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틱톡은 트럼프 당선인과 협력해 미국에서 틱톡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 중단을 앞두고 레드노트라는 중국 앱이 다운로드 순위 1위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의 틱톡 금지 조치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통하는 샤오 홍수입니다. 영문명 레드노트로 불리는 이 앱에 최근 미국인 가입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틱톡 난민이란 이름의 채팅방엔 누적 10만 명 이상이 참가해 영어와 중국어로 소통 중입니다. Say hello, I'm new here. Yeah, I'm an American from TikTok. Hello, TikTok refugees. Welcome to the Little Red Book. 실제 레드노트는 최근 미국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횟수가 200% 넘게 급증하면서 1위로 떠올랐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미국 내 틱톡 서비스 중단이 임박하자 대체 앱을 찾아 나선 겁니다. 국가 안보를 내세운 틱톡 금지법을 비웃는 미국 젊은이들의 저항 행위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I cannot stand all of the fear-mongering that is going on with the Chinese are stealing our data. Who cares? 중국 관영 매체들도 미국의 틱톡 탄압 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며 선전에 활용하고 나섰습니다. 我愿重申使用何种社交媒体是个人的选择. 트럼프 2기 실세 머스크에게 틱톡 미국 사업권이 넘어간다는 설도 있었지만 중국은 부인했습니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 수는 1억 7천만 명.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틱톡 금지법을 유예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문화 대혁명 시절 마오쩌둥 어록을 연상케 하는 레드노트가 미국에서 앱 이용 자유의 아이콘이 됐다는 뼈있는 농담도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부가 연말정산과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절 선물을 위장한 스미싱 문자를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자 사기 현황을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 등 정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62만여 건으로 59.4%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설 명절 전후로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조회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와 결제 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에 대한 문자가 오면 여기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긴 연휴 전 비대면 거래는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 계좌번호 조회 서비스에서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 기간 문자 사기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채널 친구, 보호나라를 통한 문자 결제 사기 확인 서비스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연말 비상계엄 사태와 내수 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그냥 쉬는 청년들이 1년 전보다 12% 넘게 급증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지난달 15살에서 29살 청년층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41만 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쉬었음 인구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됩니다. 연간 지표로 봤을 때 청년층 쉬었음은 지난해 42만 1000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만 1000명 늘어 2020년 44만 8000명 이후 최대입니다. 청년층 실업자는 12월 기준 재작년보다 2,000명 늘었고 실업률도 2023년 5.5%에서 지난해 5.9%로 0.4%포인트 올랐습니다. 코로나19 기저휴가에 힘입은 고용 훈풍이 점차 사라지고 경기 회복세도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면서 청년 고용 지표가 나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와 무한 제주공항 참사, 한파 등 내수 악재 요인이 겹치면서 연말 특수가 사라진 것도 12월 고용 지표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이 정식 출범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지자체, 공항공사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이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이어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그간 사고 수습에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대응했다면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사고 원인 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유가족분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단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20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